제가 북한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80년대 초반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서울대 입학하니까 그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 데모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제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은 한국이 빨리 망하고 이 북한처럼 되자. 그래서 통일하자. 그 사회주의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제 구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이 사회주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호를 외치려면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사회주의가 뭐고 이 자본주의가 뭔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를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수업도 들은 결과 제 생각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제 지식도 짧고 그렇지만 뭔가 엉성하고 기초가 약한 것 같았어요. 그 제가 그러면 이 사회주의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 오래 가지 못하면 남북 사이에 통일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를 공부하고 그 공부를 가지고 나중에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80년대 초반 중반이었습니다. 그래 유학 가서 이 사회주의를 공부하려면 가장 원조가 어디입니까? 소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가던 해에 소련이 붕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사회 체제, 그 다음에 체제가 자본주의로 변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영국에서 교수생을 하다가 한국에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테뉴를 받아서 교수라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예전에 북한을 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북한을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있는 것이 제가 우리나라를 향한 도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기회가 됐을 때 들어와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북한을 생각한 것이 1980년대 뭐 초반 중반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40년 넘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맞춘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것은 몇 년 지나지 않았어 소련 동일이 붕괴했잖아요. 그걸 맞추는데 이 남북한 통일을 생각한 것은 아직까지 실현이 못 된 것 같아요. 40년 정도 지났지만. 그래서 제가 언제 제가 공부한 거, 특히 이제 북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통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떻게 이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는 과연 통일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같은 북한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몇 년 정도 지나면 북한이 바뀌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예. 타이밍은 모릅니다만 방향은 압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속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언젠가 북한 문제는 터집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터지든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폭발하든 간에 우리가 직면할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냥 있다고 풀어진 게 아닙니다. 최근에 남한에서도 북한이 적대적으로 두 국가로 살자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그러면 좋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두 국가로 분단된 채로 지내자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평화란 거 좋은 거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런 평화에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공존을 외친다고 해서 평화 공존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한 내부에 문제란 것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쉽게 비유하자 그러면은 근육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데 이 배는 고픈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는 고파요. 근데 근육은 엄청 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리스크예요. 리스크. 따라서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어떤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전을 준비하고
좋은 통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오늘 제 강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먼저 하나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좀 비전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 담론, 하나는 평화 담론이에요. 이게 서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일을 생각하는 분들은 흡수통일, 그죠? 이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된 경우 급진 통일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급진 통일, 흡수 통일을 하자. 그게 북한 주민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다른 담론, 이 평화 담론은 뭐냐면 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이 통일을 앞세우면은 북한이 반발하잖아요. 그래 평화가 깨지니까 더 중요한 것은 평화 아니냐. 그래서 평화를 우선하고 통일은 좀 밀쳐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두 담론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부족해요. 이 북한 주민을 향한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정권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앞세우면 북한은 더 적대적으로 올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통일을 도와줄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이 도와줄까요? 러시아가 도와줄까요? 미국이 도와줄까요? 일본이 원할까요? 심지어는 지금 북한은 러시아랑 거의 동맹 수준의 협약을 맺었고, 중국은 원래 동맹인데다가 최근에 또 시진핑이 북한 갔다 왔잖아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 북한이라는 몸값이 엄청 높아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해 통일한다 하는 이야기를 꺼낸 순간에 중국은 아니, 우리 나우바리에서 내 품에서 북한을 빼앗아간다?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한, 그러면 한반도란 것은 미국의 패권 쪽에 넘어간 것이고 우리를 절대 좌시 못하겠다 아니겠어요? 결국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 러시아도 한국이 주도하는 급진 통일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평화로 갈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게 통일을 하자 그러면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평화롭게 국가로 살자. 이런 논의가 지금 더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의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도 안 고프고 우리는 건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나라 해칠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원할 리스크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리스크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우리 국민 중에 40%는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따로 살자는 것은 우리 국민 40%의 통일에 대한 의지, 또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북한 주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만약에 우리는 통일하지 않고 따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너희들을 잊었다. 당신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북한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의 해결, 가장 중요한 궁극적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통일 안 하겠다. 따로 살겠다고 한번 못 박아버리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새로운 담론이 필요해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그러나 마음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목 중에 사회주의 경제 있지만 또 유럽 경제 통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한과 북한 관계에도 한번 이걸 정해 보자. 즉, 이 경제 통합 중심의 통일론 혹은 남북 관계론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뭐 진보나 보수나 무시하는 경우 많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공식 방안은 아신 것처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잖아요. 돌아가신 이용구 전 총리님께서 초안을 잡으셔 만드신 것인데 이게 원래 점진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1단계에서는 경제협력을 하고 평화를 고착화시키고 2단계가 되면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연합국가를 만들고 3단계 통일하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걸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진보와 보수가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대립 충돌하면서 매우 단순화시켜버렸습니다. 통일과 평화로 말이죠. 오히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원래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에 그렇죠? 비현실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지금의 지정학과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한 부분을 살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2단계 남북 연합 단계를 경제 통합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남북 연합은 비현실적이냐? 자, 남한은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또 독재를 하는데 연합 국가를 만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연합 국가가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완전체로 통일은 아니지만은 상당 정도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은 사회주의를 하는 한 계속 못 살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의 이 보조금 필요합니다. 이거 남한에 큰 부담 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그 정신이 이해가 되지만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 근데 만약 이것이 경제 통합으로 대체가 되면은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보조금 지출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남한 경제가 또 따라 성장합니다. 혜택만 있어요. 비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단계를 일정 정도 거치고 나면은 이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과의 비율에서 상당 정도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한 나라 통일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통일, 비용 없는 통일입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영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런 통일론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내시냐면은 저 악한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우리가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지 무슨 점진적인 방안이냐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녁에 마음이 좀 그런 말이죠. 북한 주민 생각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빨리 북한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건전한 경제학자의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야, 그러다가 한국 큰일 난다. 우리 젊은 학생들 직장 못 구한다. 한국에 엄청난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거는 컨트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러죠. 준할 수 있겠냐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어렵다고 북한 주민 잊어볼 수 있겠냐? 그냥 따로 살자? 이게 맨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경제 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통일하겠다 아니면 평화롭게 살자 이런 말보다는 북한 여전히 우리 동포고 우리 가정 갖고 이웃이다. 역사를 공유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는 것은 유일한 장애 요인은 북한 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정권에게 비핵화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경제 통합시키면
북한도 잘 살 수 있다. 훨씬 빨리 발전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내고 정책을 주려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일 혹은 평화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통합을 통해서 이 평화와 통일을 화목시키고 그 중간에 브릿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이런 안을 지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이 바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들을 만나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정치에 끼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납니다만 회의에서는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드는 북한에 관한 지식까지 대통령 한 분도 없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좀 앉혀놓고 강의하고 싶어요. 2시간만 좀 강의 듣고 대통령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 되신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북한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준의 지식 가지고 북한 문제 풀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머리는 뜨거워요. 가슴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풀 수 있을까? 북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옛날에 DJ가 했던 그 햇볕 정책 비슷한 거 아니냐.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협을 하고 그럼 금강산 개성공단을 다시 하고 이런 말을 당신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수는 싫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그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보수한 분은 경제학밖에 모르는 놈이 저런 말씀한다고 막 화를 내세요. 제가 원래 그래요. 경제학밖에 몰라요. 예.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우리 정부가 했던 그 햇볕 정책은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더 뛰어넘는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우 단순하게 한 거예요. 그럼 전략과 정책이 뭐냐? 단순히 개성공단을 해서는 북한이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보다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이 통합된 걸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럽 국가들이 일종의 위임형 제도를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것이 1951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유럽이 전쟁하느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철하고 석탄, 에너지하고 무기를 만드는 이런 철강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를 한 나라의 독점적 소유물로 하지 않고 유럽 전체가 공동 소유하고 개발 관리하자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가 이걸 자기 전쟁하기 위해서 못 쓰니까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막히는 거 아니겠어? 전쟁이 안 될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이제 나라 간 협의하도록만 만들게 되면 우리는 못하겠다 빠져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불가역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자기의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이 철강 석탄에 관해서는 우리 개별 국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대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일종의 초국가가 이걸 관리하도록 위임하겠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이 그런 위임형 제도로 출발했으면 아마 좀 더 상황이 나아졌을 것 같아요. 이 개성공단이 이 정치 사건에 크게 휘청거리지 않고 좀 더 지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개성공단 할 때 아마 기업 쪽에서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죠?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쓰고 싶으니까. 근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남북한 사이에 경제가 통합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북한 주민 싼 인건비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이 대통령도 그 당시에 뭐 그러면 햇볕을 쬐는 것처럼 북한이 옷을 벗겠지, 약간 나이브했어요. 보다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생각이 될 때에 희망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도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초반부터 남북한 사회 경협해야 된다. 근데 경협을 하되 옛날처럼 뭐 개성공단 금강산인 게 아니라 이 북한의 변화, 특히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이용한 경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화라는 것이 뭐냐면 1990년 중반부터 이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가져 나와서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난전 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거예요. 원래는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활동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빠지니까 그냥 집에 있는 뭐 가지도구나 옷이나 신발이나 뭐 TV나 오만 거 다 가져 나와서 식량을 구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마저 못하게 막으면 더 많아서 굶어 죽으니까 북한 정권도 묵인했어요. 근데 장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 이거 좋은 거네.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식량 한 움큼 산 거는 배급이 무너졌고 말이죠. 이거 시장 덕분 아니냐. 시장 좋은 거네. 그러고 시장을 또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퍼져가지고 적어도 2018년, 19년부터는 북한 정권이 시장 정책을 바꿔요. 2018년 정도까지는 북한 시장이 편만해져서 북한이 자본주의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시장을 열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복덕방도 있었어요. 복덕방이라 말을 쓰지 않고 북한 말로 집대꼬라고 부르는, 대꼬는 일본 말 같아요. 그 집대꼬, 환전상, 뭐 돈 대꼬 이렇게 불러요. 그처럼 집도 사고 팔고 말이죠. 달러도 쓸 수 있고 말이죠. 이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말이죠. 뇌물 등을 주고 이 정부 기업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깃배 같은 배를 사서 직접 영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보면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이 처음에 막 상업이라는 것이 평만해지면서 세상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회인지 겁이 나잖아요. 그죠? 이 중세를 생각해 보시면 중세는 뭐냐면 일종의 신적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즉, 신이 이 경제 활동도 다 컨트롤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윤을 벌겠다. 이거는 탐욕이에요. 공정한 이윤이나 뭐 고리대금 같은 것은 금지됐잖아요. 근데 상업이 막 편만해지면서 사람들은 시장 활동을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또 돈을 벌어 시장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경제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회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상업사회가 오히려 경제를 더 발전시킨다 하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이 고난의 행군 뒤에 시장화란 것이 일종의 중세가 근대로만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 주장은 이걸 더 촉진하자, 경협을 하되 시장화를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면은 더욱 빠른 시장화가 일어나서 이 중세가 근대로 바뀐 것처럼 북한의 사회주의가 해체가 되고 이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 하고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쓰는 칼럼에 써져놨고 제가 비공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려지면 또 북한은 시장화 안 되도록 또 도처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김정은이 직접 읽지 않겠지만은 제 칼럼 쓰면은 반드시 북한에서 체크를 하고 얘가 우리보다 북한을 더 잘 아네 이렇게 생각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 경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습니다. 그 자기들 잘 모르거든요. 북한에서 북한 주민한테 돈 얼마 버냐 물어보면 누가들 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돈이 시장에서 벌어들이잖아요. 그죠? 그 본래 사회주의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그대로 말 안 하겠죠. 그죠? 기업들한테 얼마 생산하냐 물어보면 그들 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자기 통계를 잘 몰라요. 가끔씩 북한에 발표한 통계 보면은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김정은도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우리 칼럼을 일찍 보겠죠, 그죠? 그러다가 시장화 이거 자꾸 되면 우리 망하겠네 생각하면 또 안 하겠죠, 그죠? 그 제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차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알게 된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으려고 하겠죠, 그죠? 막으려고 합니다. 그 2009년 화폐 개혁도 하기도 하고 2019년부터는 김정은이 시장 활동을 막으려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 시장화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더 경협을 해야 되는데 보수 대통령이 나타나시면 경협하면 북한을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보 대통령은 북한이 화내는 일을 하면 안 되지. 대통령이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전략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경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합이라는 것은 유럽처럼 말이죠. 이제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무역할 뿐만 아니라 이 생산 요소, 즉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오가는 걸 말합니다. 그 자본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남한과 북한의 노동력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물론 이 상호 방문은 자유로워지고. 근데 그러면 사실 실질적인 통일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통일 안 됐지만은 투표는 같이 안 하지만은 상당 정도 통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가서 이제 한 2개월 생활했는데 가보니까 통일이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뭐 동독 주민, 서독 주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독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장벽은 남아있지만 그 장벽이 더 이상 사람의 이동을 가로막거나 사람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비가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와 가치를 주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의 일상이에요. 남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말이죠. 북한에 갈 수 있고. 그냥 오늘 표를 사면 당장 갈 수 있습니다. 가보면 이 북한 청년들의 지식이란 게 우리 남한에 비하면 훨씬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 남한에서는 정말 치고 차여서 말이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야, 북한 가면은 이게 다 내 세상이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라는 것이 워낙 높잖아요. 북한에 비교하면 말이죠. 야, 내가 내 삶을 가치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북한이구나.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은 온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가 좀 지나고 나면은 한나라로 통일하자. 아마 저희 때는 알지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 청년 때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하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럽도 그런 경로를 밟아봤고 물론 통일은 아직 안 됐죠. 그죠? 통일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이 통화까지 유로까지 서로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단계가 되면은 남한과 북한 돈이 통일이 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같은 화폐를 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하지만 통일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다른 정치적인 존재로 따로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경제적인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통일 비용 없는 통일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급속히 성장합니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입니다. 성장하면은 이제 남한 경제도 더불어서, 그죠? 북한이 급성장하니까 이로 인한 시장 효과라든지 이로 인한 우리 자본 투자 등으로 인해서 남한도 성장합니다. 연평균 한 0.6%, 7%, 8%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1년 일자리가 한 4만 개 이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한 특수입니다. 사실은 2014년에 통일이 미래다 하는 기획기사를 어떤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문 기획기사 할 때 제가 제일 처음 제가 칼럼을 썼잖아,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그 전에 그 신문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더니만 너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통일의 이익이다, 편익이다는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이 뭐냐 하고 여쭤보니까 나도 정책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북한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남한 물건을 북한에 팔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통일된 거 아니냐. 그 정도라 그러면 나는 통일에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일종의 점진적 통일입니다. 경제 통합이에요.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다. 갑자기 정치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보조금 지출이 불가피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수님, 독일 통일식으로 하더라도 통일 비용 안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독일의 문제는 화폐 통합 1대1로 했기 때문에 문제고 이것만 잘 피하면 통일 비용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공을 해서 한 사람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저런 말을 듣고 카드나 통신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공자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통일되면 통일 비용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동독과 서독의 1인당 소득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00대 30 혹은 100대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동독은 별로 물건 만드는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서독 물건들이 동독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동독 주민들이 측면한 물가가 갑자기 뛰겠죠, 그죠? 옛날 동독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서독 물가가 갑자기 뛰잖아요, 그죠? 점프하는데 소득은 서독 사람들의 20, 30%가 안 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죠? 한 나라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서독 정부는 할 수 없이 그러면 통합을 1대1로 해서 동독 주민들이 갖고 있는 예금 있잖아요, 그죠? 그 동독 마르크를 1대1로 교환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월급을 서독 마르크로 1대1 교환해주면 좀 높으니까 그러면 일종의 보조금적 효과를 통합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통합으로 1대1 안 했으면은 다른 보조금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이거는 불가피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급진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비가 없다 하는 분들은 그분들 이름을 전 적어서 제출해 바랍니다. 경제 공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다 전공이 비경제 전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전 세계에서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 한 사람인데 근데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소득의 차이는 100대 얼마예요? 30, 20이 아니고 100대 2. 그러면 서독 사람들은 인구 구성이 동독의 4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주민 4명이 동독 주민 1명을 부양하는데 부양해야 되는 소득의 갭은 100 빼기 20, 80 아니겠어요? 그때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는 2대1. 남한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부양해야 돼요. 훨씬 짐이 크죠, 그죠? 근데 부양해야 될 소득의 차이는 100 빼기 2, 98입니다. 그 통일 비용 없는 통일이 되겠다. 급진통을 하고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약간 더위를 먹은 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한 분 계세요. 통일돼도 가능합니다. DMZ 딱 갈라서 말이죠. 북한전이 못 넘어게 하고 못 넘어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매우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우리가 내 평생의 소원 통일이라고 불렀는데 통일이 될 기회가 있는데 통일 나중에 미루고 말이죠. 북한 주민 못 넘어오게 딱 DMZ를 총으로 지키겠다. 이게 어느 나라 발상입니까? 민주주의적 발상입니까? 우리 전두환 정부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구상을 정부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급진통이 되더라도 통일이 없으려면은 DMZ를 막아서 북한 주민 못 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20세기 중반, 그죠? 혹은 후반에 독재 정권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그런 소설은 그만 쓰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협을 거쳐서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합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길은 플랜 A입니다. 플랜 A.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될 겁니다. 물론 플랜 B가 필요하겠죠. 갑자기 북한이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통일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플랜 B예요. 영어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플랜 A라는 것은 영어로 pursue 하는 겁니다. pursue. 추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플랜 B는 뭐냐면 prepare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은 지식이 부족해서 플랜 B를 pursue하려는 분이 계세요. 그게 가져올 고통과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협과 통합과 통일로 가는 것은 가는 길은 플랜 A인데 이 통합 단계가 되면은 여기에 쓴 것처럼 남한의 경제 성장률이 북한 특수에서 연평균 0.5%포인트 추가 성장한다고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근데 경제 협력이 우리가 지금 북한이 아예 적대적으로 따로 살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요즘 해피할 것 같죠, 그죠? 뭐 푸틴도 만나주고 말이죠. 시진핑도 만나주고 뭐 방북하고 뭐 신이 났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제 별명이 김정은 스토커입니다. 제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16년부터 17년, 18년, 3년 동안 아주 격동하던 시대에 제가 가장 하루에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제 와이프가 아니고 김정은이었습니다. 잘 때도 김정은, 깨도 바로 김정은이 꿈도 꿉니다. 물론 뭐 만난 꿈은 아닌데 하여튼 이게 한번 꽂히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급했으니까. 그때는 전쟁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잖아요. 그죠? 그때 북한 지역의 정밀 타격, 소위 코피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할 확률을 미국 내부에서 50%로 볼 때였습니다. 제가 전공을 하고 전 세계 기자들이 연락이 오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쿵쾅거려요. 아니 제가 80년대 초반 중반에 통일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눈 떠 있을 때 한반도 전쟁이 무슨 말이냐. 이걸 막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시작했을 때 그때 2010년 1월 달입니다. 그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4차 핵실험은 5차, 6차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ICBM까지 쏘게 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뭐 코피를 터뜨려도 코피를 이렇게 터뜨림 당한 북한이 맞고 가만히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마도 반격하겠죠. 그죠? 남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전쟁 아니겠어요?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제가 대북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경제를 제재하자. 그게 중앙일보의 2010년 1월달 칼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할 줄 몰랐어요.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한국이나 미국 정부도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제 칼럼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100% 확신 아니지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쓴 대로 대북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가 지금 죽어도 통일은 못 시켰지만 2016년, 17년 엄중한 시기에 전쟁으로 갈 가능성을 막았다는 면에서는 감사해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심히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 협상이 나올 수 있겠다. 이게 평화적인 더 좋은 길이다 하고 생각에 만든 데는 제 역할이 있습니다. 칼럼 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 만나기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심지어 알자지라는 그 아랍 텔레비까지 생방송 나가서 우리가 이런 전쟁 말고 군사 충돌 말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대북 경제 제재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2017년에 나온 책이 북한이 핵실험한 그때 나왔습니다.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나왔는데 그 책이 이제 전 세계 읽히면서 특히 미국의 국무부나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 제재를 잘하면 협상장으로 끊을 수 있겠다. 실제로 협상이 열렸지 않습니까? 2018년, 19년. 근데 아쉽게도 우리 정부가 똥볼 찾고 그때 정부가 미국도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북한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그러면 다시 이게 어떤 상태의 경협이 되겠냐. 사실은 이런 모든 변화들의 어떤 면에서는 북한 주민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1990년대 고난행군 직후에 탈북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왜 북한이 어려우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미국이 제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연재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표 보시면 왜 북한이 어렵냐 물어보면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계획 개방하지 않았어. 군사비를 많이 썼어. 누구를 지목합니까? 김정은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 때는 통치가 쉬웠습니다. 북한 주민이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행군 이후에 부분적으로 대외 개방하고 무역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점차 외국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남한 드라마도 보게 되고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실정은 세상 아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즉 지금은 핵은 갖고 있지만 경제는 못 가 있잖아요. 그죠? 핵은 쥐었지만 경제는 못 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한 경제가 좋다 이런 말을 이런 글을 썼는데 오보예요. 이 기자들이 북한을 잘 몰라요. 기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북한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남한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북한 경제 전문가가 없어요. 중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딴 나라 특히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를 인용하지 않은 글은 대부분 기자의 상상력에 많이 있습니다. 상상력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은 북러 밀착도 있고 말이죠. 시진핑도 찾아오고 좋게 보이죠.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 못한 숙제는 경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는 높아요. 이 경제 어려운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핵을 내가 개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적인가. 우리 할아버지도 못했고 우리 아버지도 못했고 나는 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북한 주민 중에 상당수는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핵이냐 쌀이냐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쌀을 택하겠죠.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아이들 잘 먹고 싶으니까. 근데
핵을 아무리 입에 넣을 수 없겠죠, 그죠? 깨물어도 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먹을 수 없잖아요. 결국 핵과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특히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주민의 불만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과 러시아 사이가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북한 가서 뭘 악수도 하고 뭘 발표를 하지만 실제 북한과 러시아도 북한과 중국이 목표로 한 지점은 서로 보는 곳은 다를 거예요. 제가 내일 칼럼을 썼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중앙일보 10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분석가들은 야,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으니까 이 두 나라가 잘 되겠지? 앞으로 뭐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남한과 북한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민족 동포인 아니겠어요?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국이 보는 북한은 어떻게 북한을 잘 묶어둬가지고 러시아한테 빠져나지 않고 미국하고 친구 삼지 않고 자기 편에 묶어둘 것인가? 이게 중국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정말 북한 잘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잘 되는 걸 정말 원하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돌고 돌아와서 돌아올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저는 이 돌아올 다리를 끊는 일은 하면 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적대적 국가니까 우리 따로 살자. 우리 남한 다른 나라다. 이렇게 말한 것은 북한에 돌고 돌아와서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되실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일 그러면 이 두 번째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더 좋은 통일은 앞서 말씀드린 경협을 통해서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일로 가는 이게 좋은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은 퍼스하시고 정책으로 추진하시고 이 급진 통일은 준비하는 것이고 프리페어하는 것이고 이걸 잘 구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 대통령 중에서 이 구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른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준비 같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딴 데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쪽 중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를 내년 2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2월 되면 65세가 되어서 학교 은퇴합니다. 그 전에 제가 북한 경제에 관한 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으로 냈거든요. 근데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주민의 그 적응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어떻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잘 정하도록 도울 것이냐. 어차피 북한도 가는 방향 그 방향일 텐데 그걸 그 탈북민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오시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면은 여러 적응이 필요한데, 그죠? 핵심은 남한 사회, 즉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그걸 연구해서 책을 써놓게 되면 다음에 오실 북한 이탈 주민에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장차 통일될 경우에 경제가 통합될 경우에 이러한 저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책을 써서 아마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글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남한에 오시면 우리 남한에서는 적응 그러면은 돈을 주는 거 생각해요. 돈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잡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경제적 적응의 핵심을 생각하고
이 경제적 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중에 보조금에 초점 맞춥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이 경제적 적응은 결과이지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이 가치관하고 인적 자본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 이 정신이 달라요. 그다음 인적 자본. 아까 제가 청년 말씀드렸지만 남한 청년에 비해서 북한 청년은 훨씬 인적 자본이 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그런가, 또 얼마나 그런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스톱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퀴즈를 했거든요. 여기서 작년인가요? 제가 지난 봤을 때 한번 해본 것 같긴 한데 아마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새로운 분들 오셨기 때문에 자, 경제학자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어떻게 알겠냐? 제가 선생님 가치관 뭐냐 물어보면은 뭐라 답하시겠어요? 이타적이세요? 이기적이세요? 물어보면 뭐라 답하시겠어요?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네, 이렇게 복잡하게 답하시겠죠, 그죠? 정확하게 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학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얕잘없이 실험을 해 측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 다 돈을 나눠줍니다. 오신 분들은 10만 원씩 드리고 이 10만 원을 자기가 누구한테 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얼마를 나누겠느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실제 그 돈을 나누게 해요. 그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심이 드러나요. 본심이, 그죠? 말로 물어보면은 여러분 10만 원 받았다 치고 얼마 주시겠어 물어보면은 난 착한 사람인 걸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불러요. 그런 거 없이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돈을 주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는지 관찰을 못해요. 자기 마음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얼마를 주는지를 측정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예.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0만 원 네. 누구에게?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예. 익명의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제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 그만입니다. 다 챙겨도 그만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네, 마음이다. 예. 기도해봐야 기도해 보시니까 얼마 주시라고 하시던가요? 그 상황, 주요 그 상황을 보여야 한다. 예. 하나님은 10만 다 주시라 할지도 모르죠, 그죠? 얼마 주시겠어요? 3만 원? 3만 원? 학부 때 전공을 뭐 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기독교학과. 기독교학과. 예. 얼마 주시겠습니까? 의견 말하고 싶은데. 아, 예. 저는 제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순간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네. 예.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은, 남한 학생들하고 그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한테 얼마 줄 것인지, 또 남한 대학생한테 얼마 줄 것인지 따로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맞아요. 액수가 달라지고, 예, 예. 상대가, 탈북민이라면 얼마 주겠어요? 아, 남한 학생이라면? 학생이면 5만 원씩 두 사람에게 주고 아, 이런 식으로. 본인 안 가지시고? 저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이 집단이 얼마나 이상한 집단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너무 은혜가 충만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얕잘없이, 그죠? 자기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 실험해 봤어요. 우리 남한의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서울대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평균 2만 원 줘요. 2만 원. 근데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떼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 매우 많은 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받는 사람이, 그죠? 또 받는 사람도 누가 준지 몰라요. 이렇게 익명해서 절반 떼주는 거는 매우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해보면 평균 2만 원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그래서 10만 원 받으면 2만 원 정도 줘야지 내가 돌아갈 때 양심이 좀 덜 껄끄러운 거예요. 그 2만 원은 양심의 값입니다. 근데
탈미는 그보다 2배 이상 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애매하죠. 이게 좋다고 봐야 될지. 왜 많이 줘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상대편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쉽게 얻어서 쉽게 준다는 것이 또 이해가.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심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평등 지향성이에요. 평등 지향성. 사회주의니까 니께 내게 없다고 막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만큼 안 주면 내가 왕따를 놔주겠다. 이런 공포를 동반한 평등 지향성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남한에 살면 어떻게 살게 수 있겠어요? 남한에서는 2만 원 주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내 거부터 챙기는 것이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내가 잘 되면 건강해지고 공부를 하면 이게 좋은 거지. 절반씩 나누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반 정도 나눈 가치관을 계속 킵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관 문제가 적응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을 해야 될 거고 이것도 재밌어요. 북한 친밀도 조사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성차별, 그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인종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실제로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저 차별. 이걸 이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참 이게 학자들 좀 무섭죠. 그죠? 다른 사람이 머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고안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북한 영토, 남한 국기 등을 주고 말이죠. 이걸 짝짓게 하는 형용사를 줘요. 좋은 말, 나쁜 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 해놓고 좋다, 뭐 나이스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북한 뭐 사악하다 이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짝짓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짝을 짓는가는 답을 보기보다는 그 답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봐요. 그 북한 좋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좋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틀렸다고 답하는 순간에 이미 시간 지났죠. 그죠? 북한 좋아. 이게 금방 받아들여지면 금방 바로 누르겠죠. 그죠? 그 시간을 보고서 참여한 사람들이 북한과 친한지 남한과 친한지를 조사를 했어요. 네. 아시겠죠? 그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남한 출신 중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북한과 친밀한 정도인데 한 5%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더 친밀한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늘 북한을 생각해 저처럼 김정은 스토크라서 그런지. 근데 당연히 젊은 분들은 그죠? 북한과 더 친밀할 수 있겠죠. 그죠?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또 북한식 사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한 20몇 프로 정도가 북한과 더 친밀해요. 근데 이런 감정,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이 과연 남한 사회 적응을 도우느냐, 해치느냐 보니까 해쳐요. 북한과 더 많이 연관될수록 남한에서 경제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게임을 했는데 경매 게임을 했어요. 경매 게임. 경매를 잘 못해요. 사회주의적 의식을 많이 가질수록 자본주의적 경쟁 지향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정을 도우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또 직장을 구해준 것보다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더 근본적 혈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자, 인적 자본을 알기 위해서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종의 IQ 검사 같은 건데 IQ 검사라는 것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하게 되면 이 북한 주민들은 이 텍스트를 읽는 게 우리랑 달라서
점수를 아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이러한 그 그림만 보고서 여기에 들어갈 정답을 찾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찾게 하고 맞추는 개수 곱하기 돈입니다. 그죠? 맞추는 개수 곱하기 돈. 그냥 시험 보게 하면은 귀찮다고 똑같은 답만 찍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남한 대표와 북한 이탈주민 불러놓고 맞추는 개수 곱하기 돈 열심히 문제 풀겠습니다. 어떤 탈북민은 문제 풀다가 교수님 머리 아파요. 약 주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좀 더 많이 받아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답 아시겠나요? 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한 출신과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어떤 그룹이 평균적으로 딴 그룹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겠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자, 북한에 오신 분들이 잘할까? 남한에 태어난 분들이 잘할까?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한이 잘할 것 같아요. 얼마쯤 될까, 차이가? 남한이 100이라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은 80%. 저랑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이래 연구를 한 다른 교수들이 물어보기를 제가 한 100대 70 정도? 남한 출신이 100이라 그러면 그 탈북민은 한 70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어요. 남한 출신들이 30분에 18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탈북민은 8개, 100대 40.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들을 또 모집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그 중간, 이렇게 됐어요. 나이별로 보니까, 밑에 이 빨간 선은 그 탈북민 연령대에 따른 점수고요. 위에 게 우리 남한 출신 주민 점수고, 중간 게 중국 동포 점수입니다. 그 중국 동포들은 60대는 탈북민하고 똑같은 점수입니다. 근데 20대가 되면 남한 출신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제 중국이 발전하면서 개방되면서 남한을 따라온 거죠. 그죠? 근데 북한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는데 100대 40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 북한 주민의 인지 능력 혹은 인적 자본은 열악하다. 왜 그럴까? 이건 그분들 책임 아닌 거죠. 학교를 10년 다녀도 배우는 40%는 주체사상입니다. 그 배우는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력도 못 나갑니다. 그 10년 중에서 40%, 50%는 다 헛배운 거예요. 또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런 인지 능력의 가장 결정적 중요한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태아 때입니다. 태아 때. 태아 때营养 공급을 잘 받지 못하면 평생 동안 인지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김정은 책임이고 김정일 책임이고 김일성 책임이지 이분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통일을 하려면은 북한 주민이 통일할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역량은 그 의지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인적 자본, 가치관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사실 이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협력이나 경제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발전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그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 뒷부분의 시간을 위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